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손님들이 마당에 모여 한 잔씩 나누며 앉아 있었어. 선비들은 토론도 하고 시조도 부르고 분위기가 아주 흥겨웠어.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제발 술을 안 드셔야 하는데. 그런데 안 마신다고 했던 시아버지가 결국 한 잔을 마셨지. 그리고 한 잔 더 마시더니 취해버렸어. 그때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니 시아버지가 못 부르겠다고 손사래를 쳤어. 그러다 결국 한 곡조 부르기로 했지. 그렇게 해서 뱃노래를 한 곡 불러버린 거야.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선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아니, 대감이 사돈을 양반이라고 자랑하더니 웬 뱃놈을 사돈으로 봤단 말인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초청해 놓고 결국 상놈 사돈을 봤구먼.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은 전부 떠나버렸어. 그렇게 잔치가 망하고 난 후 며느리는 깊이 고민했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더 있다가는 완전히 망신당하는 판이다. 며느리와 사위는 결국 결단을 내렸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떠나야 한다. 그러면서 친정에서 돈을 조금 받아들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을 나섰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무작정 길을 떠났어. 길을 가다가 결국 큰 대갓집을 찾아갔어. 원래 머물던 집보다 훨씬 더 큰 부잣집이었어. 집 주인을 찾아가 사정을 말했더니 주인이 말했다. 그래, 여기 와서 좀 유하며 쉬어가시오. 그렇게 해서 사랑채에 머물게 되었어.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은 겉으로는 부자로 보였지만 사실은 도둑놈이었어.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집은 온갖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된 집이었어. 그 주인은 속으로 며느리를 탐냈어. 이 여자는 참 멋지고 잘났구나. 어떻게든 저 여자를 빼앗아야겠다. 그래서 그 주인은 계략을 꾸몄어. 어느 날 며느리의 시아버지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어. 그러고는 말했지. 우리 집에는 늙은 쥐가 한 마리 있는데 이놈이 자그마치 500년을 살았소. 내가 밤 12시에 흰 쥐야 울어라 라고 외치면 이 쥐가 운다오. 자, 내기를 합시다. 만약 내가 쥐를 울게 하면 당신 며느리를 내 것이 되게 하시오. 하지만 만약 쥐가 울지 않으면 내 재산을 전부 당신에게 주겠소. 논 문서며 재산이며 하인들이며 전부 넘겨줄 테니 내기를 해보는 게 어떻소? 이제 시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어. 이놈이 며느리를 빼앗으려 하는구나. 하지만 이거 참. 만약 내가 이긴다면 이 살림살이를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시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 내 며느리를 불러서 의사를 들어봐야 하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그 순간 방 봉창에 얇은 종이가 발려 있었는데 며느리는 몰래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그러다가 문 여는 소리가 나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 아버님, 왜 나오셨습니까? 시아버지가 말했다. 여차. 그렇고 그렇다.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 그럴 줄 알고 저도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물었지. 그럼 어찌해야 하겠느냐? 그러자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 내기하시지요. 그냥 하십시오. 내기하시고 만약 우리가 이기면 이 살림살이를 차지하는 것이고 만약 저를 뺏기면 그건 운명이겠지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내기를 하기로 하고 여자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 그러고는 가만히 생각했지. 이놈의 집구석 쥐가 얼마나 크다고 흰 쥐야 울어라 하면 정말로 쥐가 울겠는가? 의심이 든 여자는 고양이를 끌어안고 방을 나갔어. 그렇게 해서 고양이를 풀어 쥐를 잡게 했지. 결국 고양이는 그 오래된 쥐를 물어 죽였어. 여자는 그 쥐를 걸레로 싸서 깨끗이 치운 다음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 그렇게 해서 드디어 내기가 시작되었지. 12시가 되자 도둑놈이 외쳤어. 쥐야 울어라. 울어라. 하지만 개코. 죽은 쥐가 어떻게 울겠나? 쥐는 이미 고양이에게 물려 죽었으니 울 기미조차 없었지. 결국 쥐가 울지 않자 내기에서 졌어. 그 도둑놈은 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태였으니 이제 도망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도둑놈은 몸만 빠져나갔고 모든 재산과 하인들, 논과 밭, 가축들까지 모두 남기고 도망쳤어. 그렇게 해서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큰 부자가 되었어. 이제는 재산이 많아졌으니 시아버지는 사랑채를 차지하고 며느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 우리 친정에서 쫓겨난 것이 억울한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 되갚아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큰 연못을 만들었어. 노비들을 동원해 놓은 한가운데 커다란 연못을 파고 종합운동장처럼 큰 유원지를 만들었지. 그 연못 주변에는 나무도 심고 정자도 세웠어. 거기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터도 마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미천도 대주었지. 그리고 자기 집에서부터 연못까지 길을 새로 깔았어. 길 양옆에는 꽃을 심어 화단을 조성했고 수성모처럼 물길도 만들어 아주 멋지게 꾸며 놓았어.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며느리는 친정으로 편지를 썼어. 아버지, 그때 우리가 떠나오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보시면 우리 재산과 살림살이는 친정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빠라도 한번 놀러 보내주십시오. 그 편지를 본 친정아버지는 처음에는 화를 냈어. 에이, 이놈 치워라. 이것도 거짓말이겠지. 지가 어찌 예전 살림살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살고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편지를 던져버렸어. 하지만 며느리는 한 번만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어. 그러다 보니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했지. 아버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생각했어. 그래, 그래. 그럼 한번 가보거라. 그래서 결국 며느리의 친정오빠가 친정에서 출발하기로 했어. 며느리는 친정오빠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에게 말했어. 오거든 꼭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시아버지가 물었어. 무엇을 시키려 하느냐? 그러자 며느리가 책을 가져다 놓으며 말했어. 오빠가 오면 책을 펼쳐 이불 위에 놓고 안경을 쓰고 입만 들썩거리며 책을 읽는 척만 하십시오. 절대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십시오. 시아버지가 대답했어. 허허, 올 때 되거든 책을 이불 위에 지대놓고 입만 들썩거리라고. 알겠다. 그리고 추가로 시켰어. 인사시킬 때 절을 하면 응, 그래 왔나? 그대로 하면 되겠나?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어. 예, 그만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친정과 시댁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친정오빠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어. 며느리는 미리 내다보면서 오라버니가 오는 걸 확인했지. 멀리서 말을 타고 달랑달랑 오고 있었어. 며느리가 하인들에게 말했다. 그냥 바로 집 안으로 들이지 말고 말을 바깥에서 내리라고 해라. 그러자 오빠가 말에서 내리면서 이럴 수가 하고 놀라워했어. 그 집을 바라보니 엄청난 대부잣집이었어. 이렇게 큰 부자라니. 그렇게 해서 오빠는 집으로 들어섰어. 그래, 어딨노? 방에 계십니다. 오빠가 한번 가보십시오. 아버지를 뵈러 오셨다고 하니 가시죠. 이렇게 해서 오빠를 시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들이게 되었지. 문을 열면서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친정에서 오빠가 놀러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책을 펼쳐들고 입을 들썩거리면서 읽는 척하고 있었어. 오빠가 방에 들어가 보니 그 어려운 사서 삼경 같은 책을 들고 앉아서 조용히 학자처럼 앉아 있는 거야. 아따, 저렇듯 학자고 선비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부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니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속이 쓰렸어. 맥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을 쫓아낸 게 잘못이었구나. 사장어른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그래 됐다, 됐다. 그렇게 해서 오빠는 방에 앉아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 그 집에서 차려주는 음식이 어찌나 호화로운지. 우리 집에서는 생전에 이런 음식 한 번도 못 먹어봤다. 이렇게 해서 며칠을 머물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가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아무리 여기서 1년을 놀아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아버지가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빠는 대답했지. 그래, 가봐야지.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떠나기 전에 며느리가 노잣돈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 엽전을 가득 주면서 말했지. 술도 한잔 하시고 가다가 아버지께 선물도 사가셔서 대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빠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어. 오빠는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했어. 이럴 수가. 처음에는 걸뱅이 거지처럼 후줄근하게 쫓겨나갔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큰 대부잣집을 이루고 살고 있다니. 이제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멀리서 내다보며 물었어. 야, 그놈, 우리 사위 우에 가서 어떻게 살던? 그러자 오빠는 눈을 번쩍 뜨면서 흥분하며 말했다. 에이, 아버지, 말도 마소. 우린 완전히 걸뱅이입니다. 걸뱅이. 아버지, 한번 가보십시오. 우린 이거 사는 것도 아니오. 맥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고 말실수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이제는 친정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친정아버지도 가보기로 한 거지. 며느리와 사위는 친정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준비를 했어. 아버님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오빠 때처럼 하지 말고 직접 인사도 하시고 잘 대접해드리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차분히 준비했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친정아버지가 말을 타고 당당히 찾아왔어. 며느리와 사위는 서둘러 나가서 맞이했어. 에이고, 오셨습니까? 친정아버지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물었지. 그래, 사돈이 어디 있느냐? 사랑채에 계십니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이번에는 사위가 직접 친정아버지를 안내했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시아버지는 책을 펼쳐들고 조용히 읽는 척하고 있었어. 한쪽으로는 재물을 늘어놓고 있었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도 다 되어 있었지. 그러다 친정아버지가 들어서자 시아버지는 책에서 고개를 살짝 들며 인사를 했어. 사돈이 오셨군요. 그러면서 정중히 맞이했지. 이번에도 엄청난 음식 대접이 이어졌어. 이게 정말 우리 사이가 사는 집인가? 이런 음식을 내 생전 처음 본다. 친정아버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우리 집이야 늘 살림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양반이라 자부했는데 여기 보니 이건 뭐 완전히 큰 집 같고 우리 집이 작은 집 같구나. 이제 마음속 깊이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 사돈, 이렇게 앉아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연못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사돈 둘이 함께 연못으로 갔어. 연못에는 물고기가 가득했지. 여기서 낚시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렇게 낚싯대를 던지고 두 사람은 조용히 낚시를 했어. 친정아버지는 연못을 둘러보며 감탄했어. 이 연못도 다 우리 사돈이 만든 것이란 말인가? 그때 낚싯대가 움직였어. 큰 물고기가 걸려서 올라왔지. 그 순간 술집에서 노래하던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 그리고 문득 시아버지가 과거에 뱃노래를 불렀던 그 잔칫날이 떠올랐어. 그때 우리 집에서 술 마시고 뱃노래를 불렀던 것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제야 그때 일이 이해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친정아버지는 스스로를 책망했어. 내가 괜히 사돈을 괄세했구나. 그렇게 마음이 풀리자 술을 한 잔 나누고 두 사람은 함께 뱃노래를 불렀어. 그 순간 비로소 두 사돈 간의 오해가 완전히 풀린 거야. 그렇게 해서 이후로는 친정과 시댁 간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지. 세월이 흘러 6.25 전쟁이 터졌어. 모든 사람이 피난을 가야 했어. 그러다가 전쟁 중에 사돈과 우연히 다시 만났어. 요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내야 그냥 그럭저럭 살지요. 이렇게 하며 피난길에서도 서로를 반갑게 맞았어.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었지. 그렇게 두 사돈은 긴 세월이 흐르고도 여전히 인정을 나누며 살았다고 한다.